안녕하세요. 특별생방송 2026 대학 수학능력시험 진행을 맡은 EBS 강사 김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수험생 여러분과 함께할 EBS 강사 김청혜입니다. 수능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쿵하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완벽함보다 중요한 건 최선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하루 EBS가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특별생방송 2026 대학 수학능력시험 1부 디데이 EBS가 함께합니다를 시작으로 국어, 수학, 영어, 영역별 출제 분석까지 총 4부 동안 EBS 1TV에서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부를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EBS 진로진학 강사 김진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소명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EBS 아이에서 입시 강의하고 있는 김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EBS 교육 현장을 깊이 있게 전하고 있는 분이죠. EBS 교육뉴스의 금창호 기자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 교육뉴스에서 교육 현장과 교육 정책 취재하고 있는 기자 금창호입니다. 오늘 시험과 관련된 실시간 정보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까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가 예비 소집일이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 직접 느끼신 분위기, 김진석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드디어 수능날이 다가오니까 드디어 이 날이 왔다, 내가 실력을 발휘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 긴장감을 숨길 수가 없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긴장감이 더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9월 모의평가를 조금 더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기에 아무래도 그 긴장감이 오늘까지 좀 이어진 것 같은데요. 수험생과 가족 모두에게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년 비슷한 풍경이지만 이상하게 해마다 긴장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예비 소집부터 오늘 시험장까지 현장 분위기를 직접 취재해 보셨을 텐데요. 2026 수능을 앞둔 현장, 올해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험표 받을 때는 학생들이 좀 긴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네. 이제 받고 귀가할 때 또 후배들이랑 선생님들이 또 문 앞까지 정문 앞까지 나와가지고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표정이 이렇게 풀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또 예비 소집이 사실 또 예년만큼 이제 많이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집에서 고사장까지 동선 정도로 확인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또 그런 정도였고, 뭐 오늘 아침에 이제 전국 시험장 분위기 좀 한번 봐보면은 사실 이것도 예년과 크게 다르진 않았거든요. 네, 이제 수험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녀 꼭 안아주시는 학부모님도 당연히 계셨고,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늦을까봐 이렇게 경찰차나 아니면 다른 거 도움을 받아서 좀 급하게 좀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최근에 학교 고사장을 대상으로 좀 폭발물을 설치를 하겠다 이런 협박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나 교육당국의 입장에서 좀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어저께까지 좀 많이 만전을 기하는 모습들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2026 수능의 출제 경향과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현장의 발표로 지금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네, 지금부터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께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신 후 김창원 수능출제위원장께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방향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오승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수능 시험을 준비해 오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소기의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열심히 지도해 주신 선생님들과 정성을 다해 돌봐주신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하여 문항 출제와 검토, 인쇄와 배송, 시험장 운영과 감독, 보안 경비와 교통 지원 등 1년의 수능 시험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으로 빚어지는 일상의 번거로움을 용인해 주시고 수험생을 격려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출제 경향에 대해서는 출제위원장님께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올해 수능 지원자는 55만 4,174명이며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5개 시험지구 1,310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시험 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 943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조금 전 8시 40분에 시작되었고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마치며 시험 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들은 오후 8시 25분에 마치게 됩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늘부터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된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하게 되며 심사를 끝낸 후 11월 25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정답을 확정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확정된 정답을 바탕으로 채점을 실시하며 성적은 12월 5일에 수험생들에게 통지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저의 브리핑을 마치고 수능 출제와 검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두 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출제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경인대학교 김창원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검토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춘천교육대학교 추병환 교수님이십니다. 김창원 출제위원장님께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장 경인교육대학교 김창원 교수입니다. 먼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온 수험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과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험생들을 잘 보살펴 주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사랑과 소명으로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제한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출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현장의 관리위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은 전 영역에서 2015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시행됩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EBS 연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하고자 하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출제 및 검토위원단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출제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하였으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한 선에서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꾸어 출제하였습니다. 또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배제하였으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영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영역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수학 영역은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요소나 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지향하고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문항을 출제하였습니다. 역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유념하였습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 기본 어휘와 시험 과목 수준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사용한 듣기, 간접 말하기, 읽기, 간접 쓰기 문항을 통하여 균형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하였습니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력과 탐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 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출제하였습니다.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고려하였으며 작년 수능과 올해 2차례 시행된 모의교육 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BS 연계는 영역과 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하여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여 문항을 변형하거나 재구성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수험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현장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소속 언론사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 바랍니다. 네, 세계일보 김유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올해 사탐런이 최대 변수란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출제할 때 좀 이런 응시 경향도 좀 고려를 하셨는지, 그래서 아까 이제 브리핑 하실 때도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려고 이제 노력하셨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좀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탐론 현상은 모든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데, 이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가 영역 간 유불리 문제까지 펼쳐진 형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택 과목 유불리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초에 세운 목표 난이도에 따라서 작년의 수능 기조와 올해 했던 6월 모의, 9월 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과정에 근거해서 출제한다면 그런 유불리 문제가 없을 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다면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원하는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네, 김윤아 기자님. 네, 저희가 이제 보통 수능 난이도를 얘기할 때 좀 통계 중에 아무래도 국어랑 수학은 표준 점수 최고점, 그리고 영어는 1등급 비율로 저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작년에 수능이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이 국어 139점, 수학 140점으로 이제 140점 전후고, 영어 1등급은 6.2 정도여서 좀 언론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적정 난도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평가원도 그렇게 보시고 있는지, 해서 올해 수능도 작년 수능이랑 좀 이렇게 유사하게 맞춰서 내려고 노력을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 수능의 평가가 괜찮았다는 말은 감사합니다. 올해도 작년 출제 기조를 이어서 표준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응답 특성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출제했고요. 지금 1등급 비율 가지고 관심들이 많은데, 저희들 입장은 절대 평가 체제에서 1등급의 비율이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의 관심사도 아니고, 가장 정확한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실까요? 오늘은 현장 질의만 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 수능 출제위원장, 검토위원장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브리핑과 질의에 참여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 브리핑을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별 생방송 2016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 교육부 브리핑에서 큰 흐름은 확인했습니다만
이 영역별 자료가 모두 공개되면 달라지는 부분도 분명 보일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분석해보기에 앞서 금창호 기자님, 이번 2016 수능 시험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올해 2016 수능에서 가장 좀 중점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특징, 제가 영상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먼저 눈여겨봐야 할 대표적인 변수는 응시생 규모입니다. 전체 응시생이 55만 4천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만 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2007년 황금돼지에 태어난 현재 고3 학생 수가 작년 고3보다 심하게 증가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지난 2024학년도 수능부터 전체 응시생의 30% 이상을 차지했던 N수생은 올해 20%대로 그 비중이 줄었습니다. 2025학년도 4,610명까지 확대됐던 의과대학 모집 인원, 올해 다시 3,000명대로 줄었죠. 수험생은 늘었는데 모집 인원은 원상 복구되면서 최상위권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1년 내내 크게 주목받은 또 다른 변수, 사탐 쏠림입니다.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 과목에 응시하는 현상이죠. 주요 대학들이 선택 과목 지정을 없애면서 사탐의 응시에도 이공계학과, 나아가 의대 진학길도 열려 이런 현상 심화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능에서 사회탐구를 한 과목 이상 선택한 수험생은 약 41만 명, 응시생의 77.3%에 이릅니다. 지난해 수능보다 무려 15.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두 문제로 등급이 구분되는 게 탐구 영역이죠. 사탐 쏠림 현상으로 과학탐구에서 정체적인 응시생이 크게 줄면서 상위 등급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고등급 확보 여부는 곧장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수능 결과에서 그 어느 때보다 탐구 영역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매년 수능 때마다 가장 관심이 높은 것 가운데 하나, 출제 난이도입니다. 올해는 특히 영어 과목 난이도 예측이 어렵습니다. 수능 출제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험, 6월과 9월 모의평가인데 두 시험에서 영어 과목 난이도 편차가 컸습니다. 먼저 6월 모의평가 정말 쉬웠습니다. 특히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19.1%,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난 2018학년도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9월 모의평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영어 1등급 비율이 4.5%로 6월 모평에 비해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게 숫자로 드러나죠. 상대평가로 치러지던 시절과 비슷한 수준으로 1등급 규모 나왔습니다. 영어에 비해 국어와 수학 과목은 상대적으로 균일한 난이도를 유지했는데요. 시험 난도에 따라 변하는 표준점수 최고점의 편차가 지난해보다 적어 수능 난도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될 걸로 예상됩니다. 여느 때처럼 변수가 적지 않은 이번 입시, 수험생들 오늘 수능부터 원하는 성적 받고 목표로 하는 대학에도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금창호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금 기자님이 영어 난이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난이도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고난도 문항은 줄이면서 우리가 그 변별력은 또 확보해야 하는 만큼 올해 난이도 전망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재작년 킬러 문항 이슈부터 해서 작년 이제 의대 지원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재학생들 숫자가 늘어났다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사회탐구 응시자 급증 등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평가원이 난이도 조절에 굉장히 애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킬러 문항은 배제하되 변별력을 위해서 소위 최고난도 문항에 비해 조금 더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을 조금 더 출제하거나 또는 선지를 조금 더 까다롭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난이도 조절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부터 시작해서 올해 6월, 9월 모의평가까지 표준 점수가 140점대 전후로 어느 정도 난이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올해 수능도 역시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지 않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영어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6월은 상대적으로 모의평가 좀 쉬웠고 9월 모의평가는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수능의 어떤 변별력에 대한 어떤 부분을 고려한다면 6월 모의평가보다는 9월 모의평가에 조금 더 가까운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등급 컷이라든지 난이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지금 이 말을 듣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그 노력에 맞는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자님이 보시기에 올해 수능 출제 방향 어떤 점을 기본적으로 하고 가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아까 뭐 수능 출제 브리핑에서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매년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 브리핑을 들으면서 이제 작년 거 보도자료 좀 갖고 와가지고 한번 내용들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네. 역시나 좀 작년에 나왔던 내용들 중심으로 그대로 조금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뭐 출제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소위 이제 사교육에 도움을 받아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배제를 했다든지 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아까 출제위원장이 좀 똑같이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 2016 수능의 출제 기조는 뭐 작년과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과목 구성 자체도 사실 좀 그대로고 영어나 한국사, 제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좀 절대 평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또 EBS 연계율 같은 경우에는 한 50% 수준으로 좀 유지가 돼서 또 이 가운데 수험생들이 또 체감할 수 있는 연계 체감도가 또 중요한데 이걸 한층 높이겠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아까도 언급을 해서 이런 기조도 좀 계속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교육 과정을 좀 충실히 반영을 한다든지 네. 킬러 문항을 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공교육 범위 안에서 좀 출제를 하고 그 안에서 또 변별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좀 변화는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이 좀 영어에 좀 관심이 좀 많이 높습니다. 6월 모평 같은 경우에 이제 1등급 비율이 19%여서 되게 좀 쉬운 편이었고 9월 모평은 반대로 좀 4%대여서 좀 차이가 어려운 많이 편이었습니다.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당연하겠지만 수능은 이 두 수준 사이에서 좀 조절될 가능성이 큰데 사실 이 두 개 편차가 커서 좀 얼만큼 나올지는 조금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난이도에 따라서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에도 그렇죠. 좀 영향을 네. 주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올해 2016 수능은 전체 응시생 수가 굉장히 좀 크게 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재수생 증가가 먼저 언급되곤 하는데 오히려 올해는 재학생 증가폭이 더 크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런 변화가 올해 수능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2016 수능의 특징 중 하나가 응시생 증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재수생이 아니라 재학생 증가였다는 점입니다. 이 전체 응시생이 약 55만 4천 명 그리고 또 전년 대비 3만 명 이상 증가한 건데 2007년생 이른바 황금돼지띠의 고3이 대거 응시하면서 이렇게 재학생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반면 재수생, N수생은 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천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게 뭐 입시 업계나 아니면 선생님들께 말씀을 들어보기로는 아무래도 의대 증원이 됐던 게 다시 좀 돌아가면서 재도전을 고려했던 친구들이 좀 돌아간 게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재수생이 좀 줄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 이른바 좀 사탐 쏠림 현상입니다. 이 대학들이 자연계열 모집 단위의 지정 과목을 잇따라 좀 폐지를 하면서 이 많은 자연계,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탐구에 응시하는 쪽으로 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네. 이게 사회탐구가 좀 등급을 확보하기가 쉽다 이런 인식도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실제 데이터를 봐도 이 사회탐구 선택자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6만 2천 명 정도 증가를 했고 또 사회와 과학,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하나 선택하고 과학을 하나 이렇게 선택한 학생들이 3만 5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 반대로 과학 탐구만 이렇게 고르는 학생들은 7만 명 정도 감소를 했는데요. 많이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수가 이렇게 좀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등급 확보가 조금 쉬워진 측면이 있고 과학탐구는 반대로 이렇게 모수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해마다 계속 뭔가 전략이라든가 양상이라든가 출제 기조는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좀 디테일함들이 계속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연계열 학생들까지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게 늘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변화가 등급 산출이나 시험 전략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기본적으로 수능 어떤 구조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대학들이 이제 자연계열 모집 단위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했던 수학의 미적이나 기하 또는 탐구 영역의 과학 탐구 영역에 대한 그 기준을 완화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미적 기하뿐만 아니라 확통 그리고 사탐을 통해서도 자연계열 진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조가 올해까지도 더 확대되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택, 지원 전략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많이 선택을 했었는데요, 과거에는. 아무래도 지금은 진로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입시에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더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 사회탐구를 2과목만이 아니라 1과목 이상 선택한 학생들 숫자가 비율이 77%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77%. 그래서 이는 탐구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아무래도 과목 문항 구성 자체가 20문항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배점이 2점 또는 3점입니다. 한 문제가 가지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준비하는 학생이든 또는 정시에 있어서 탐구 영역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이든 올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아까 기자분이 질문했던 것처럼 작년에도 약간 사탐론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회탐구 영역 과목 중에 사회문화랑 생활과윤리가 이 상위권들이 워낙 몰리면서 이 표점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 기자분이 그거를 고려해서 영역별 유분리 이런 것들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올해도 이런 사탐 일부 과목들이 표점이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정말 이렇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죠. 당연히. 이건 쉽지는 않죠. 당연히 예측이죠.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결국 아까도 제가 영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수능이 가지고 있는 큰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될지 네. 그 부분 중에 아무래도 학생들의 어떤 변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회탐구가 올해처럼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사회탐구에 굉장히 지원자가 많아지게 된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평가원에서는 조금 까다로운 출제를 고려하지 않을까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도 평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학생들에게 어떤 변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확한 어떤 실력을 측정하겠다라는 그 기본 원리 자체는 네. 원칙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고 고민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학생뿐만 아니라 내년에 수능을 봐야 되는 학생들, 지금 고2 학생들도 사탐을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내년까지 이런 고민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시험이 끝나면 바로 대입 일정이 또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수능 직후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기자님? 일단 오늘 아침 8시 40분부터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후 5시 넘어서까지 거의 한 9시간의 대장정을 좀 달려야 힘들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시험을 보고 나면은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겠죠. 그래서 일단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집에 가서 무엇보다 푹 쉬시는 게 아마 좀 좋을 것 같고 또 가시자마자 좀 긴장도 좀 풀고 따뜻한 밥 같은 것도 한 끼 좀 챙겨 먹고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앞으로 좀 일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다음 단계 좀 바로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좀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좀 많이 바쁘시겠죠. 네.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가 좋겠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들 수능 다 보셨잖아요. 네, 맞죠. 저 역시도 생각해 보면 끝나고 나올 때 굉장히 허무하고 힘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못했던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타지 않고 집까지 걸어서 1시간 넘게 걸어왔던 기억이 나요. 네. 아마도 수험생들이 아마 오늘 시험이 끝나면 아마 그런 마음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은데요. 냉정하게 다시 돌아와서 기자님 말씀처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가채점이죠. 그래서 수능이 끝나면 당연히 가채점을 먼저 한 다음에 결국 입시의 긴장을 놓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리고 수능 시험 직후에 가채점을 하고 나면 결국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번 주말에 이제 대학별 고사가 이어집니다. 논술 그리고 면접고사들이 쭉 이어질 텐데요. 그 면접과 논술 전형에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게 가장 첫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가채점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이 나온 친구라면 기분 좋게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있을 텐데요. 정말로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깝게 또 좀 어려운 성적, 좀 안타까운 성적이 나온 친구들이라도 꼭 저는 시험장에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경험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경험을 위해서라도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네. 정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초에 성적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원 가능해 있는 대학 그리고 군별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들을 살펴서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면 12월 초 실제 성적이 나온 이후에 혼란 없이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계속해서 가채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혹시 가채점 언제 하셨나요? 저는 굉장히 좀 떨리고 이게 보기가 마주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가채점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수능 시험장에서 답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적어오지 않아가지고 저는 성적 표기가 나올 때까지는 채점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더니 부모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화가 나실 만합니다. 너 가채점 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마 하면서 이제 정답 주고 이제 문을 잠그셨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나는 대로 이제 막 채점을 했던 다음 날 아침에 저는 가채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정시에서도 대학별 반영 방식이 꽤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2016 정시 전형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변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수능이 끝났다고 입시가 끝난 게 아니죠. 실제로 정시에서도 매해 그렇듯이 안타깝게도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주요 사항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역별 반영 비율 조정 대학입니다. 예를 들어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과 달리 AB형으로 나눠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AB형으로. 이 AB형으로 나눈다는 건 이제 작년에 이제 성균관대에서도 시작했던 전형 방식입니다. 이건 학생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기 위한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A형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36.7%, 수학은 43.3%, 탐구는 20% 반영하는 A 방식이 있고요. 네. B 방식은 국어 43.3%, 수학 36.7%, 탐구 20%를 반영합니다. 이건 학생들이 국어가 됐든 그다음 수학이 됐든 어떤 영역이든 학생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 있게 좀 지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전형이라 볼 수 있겠고요. 서강대가 유형 AB를 도입한 것처럼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특히 최선호 대학에서는 최근 살펴보기 힘들었던 나군에서 100분 미만을 반영해서 전형을 실시합니다. 실제로 최상위 대학은 아무래도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그 표준 점수를 또 변환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와 달리 성균관대가 100분위를 반영하는 방식을 취함으로 해서 실제로 표준 점수를 통해서는 조금 아쉽지만 100분위는 괜찮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조금 더 지원하기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부 반영 확대를 들 수 있는데요. 2023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4 대입 고려대 그리고 2026 대입에서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의 대학에서 학생부 반영을 시작했습니다. 최선호 대학에서 아무래도 학생부 반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수능 성적이 중요한 만큼 학생부도 역시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자율선택제, 일명 무전공이죠. 선발 확대가 수시에 이어서 정시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세대라든지 이화여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주요 대학이 선발을 늘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중위권 대학들이 정시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학생들이나 또는 중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무전공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시 전형도 고려할 게 굉장히 많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수능을 보고 수시 시험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만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 나 최저 못 맞췄어 이러면서 이제 좌절하기보다는 그래도 거기 소중한 경험이라도 하기 위해서 꼭 참여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표준 점수 반영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부 수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과 무전공, 이것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일찍부터 이걸 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전공을 정하기보다는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뒤에 그 다음에 자기의 적성을 맞춰서 가는 굉장히 조금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주목해야 될 변화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요, 바로 또 논술과 면접이 이어집니다. 짧은 시간 안에 방향을 잡아야 하는 만큼 수험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실전 팁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는 논술 면접 전형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한 면접 논술 핵심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학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면접 논술 핵심 전략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유정입니다. 시험이 끝나도 아직 맘 편히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곧바로 면접과 논술이 시작되거든요. 선생님, 이런 것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핵심적인 전략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계획을 세우려면 일단 먼저 일정을 알아야겠네요. 권유정 선생님, 수험생들의 이후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이틀 후인 15일부터 논술과 면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수능 성적 발표가 있고요. 12일에는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29일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고요. 모든 일정은 내년 2월 정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나고 나면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한 3달 정도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셈인데요. 오늘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가채점인데요. 수시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하잖아요. 가채점 점수를 보고 대학별 면접과 그리고 논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접 일정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요. 면접을 위한 핵심 전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은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앵커라고 하는 건 배의 닷을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정말 잘 봤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았을 때, 머리 회전이 가장 빨리 될 때를 상상하고 그 물건에다가 그 감정을 실어 놓는 겁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앵커링을 심어놓은, 자기 감정을 심어놓은 물건을 잡는 순간 그때의 그 감정이 쫙 끌어올려지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면접장에 들었을 때 최고의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결과는 굿이죠. 네, 앵커링 효과를 높이는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모습을 녹화해서 한번 분석해보세요, 여러분. 면접은 의사소통 역량을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인식하지 못했던 습관이라든지 손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셨네요. 네, 중요하죠. 숱한 면접관들과 만나서 수험생들이 제일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치하는 답변이 놀랍게도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동문서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면접관이 묻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군대 용어긴 하지만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하면 머릿속에 답변이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명복창에서 가장 중요한 게 2가지씩입니다. 항상 답을 먼저 말하고 근거를 나중에 말하는 연습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효과를 봤던 꿀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그거 엄청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이때 자신의 언어로 만들어서 입에 붙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기부에서 나왔던 활동들 각각별로 3가지 질문들을 만들어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정말 이게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실전 팁이 장난이 아닌데요? 좋습니다. 선생님, 이제 면접은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논술이 남아있잖아요. 자, 이 논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면접과 동일하게 논술도 15일부터 건국대, 경희대 등에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서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논술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출제하는 대학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그리고 논술 가이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요 근래 대학들은 대부분 다 모범 답안, 논술의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해줘요. 따라 적으면서 그 사고 패턴을 따라가고 글의 구조를 이해하고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습이지만 실전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내에 반드시 분량을 채우셔야 됩니다. 네, 엄청난 논술 준비 팁을 지금 꽉 담아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논술은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나눠서 시험이 치러지잖아요. 그랬을 경우 각 계열의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논술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계열별 논술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요. 계열별로 특성을 좀 살려서 사고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문계열 논술은요. 같은 의미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인문 논술을 준비할 때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에 동그라미 쳐놓고 시작하면 엄청 쉽게 풀립니다.
자연 계열에서 논술에서 보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논리적 사고 과정이에요. 답이 아닙니다. 특히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답을 쓸 때 증명 과정을 이건 너무 쉬운 거야 하고 건너뛰어요.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면접 논술 핵심 전략 이제 모두 공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이제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하나요? 시험장에 들어설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생각을 조리 있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논술 핵심 전략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네, 면접 논술 핵심 전략 잘 살펴봤습니다. 네, 선생님, 정시 전형에서도 살펴봐야 할 변화들이 많이 있죠. 네, 수능이 끝나면 바로 이번 주말부터 논술과 면접이 시작되죠. 이번 일정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요강을 통해서 다 확인하셨겠지만 대학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지원한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장소라든지 시간을 다시 재배정해서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교 홈페이지 입학처에 가셔서 그 정보를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잡도가 높기 때문에 시험 당일은 좀 여유롭게 시험장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3년 동안 살아왔던 그 기록이라 할 수 있는 학생부 꼼꼼하게 좀 살피시면 좋겠고 그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보다 추상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학생들이 답변을 준비한다면 면접에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영상처럼 논술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 출제자이고 출제한 대학의 의도입니다. 그 출제자의 어떤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료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와 논술 가이드북입니다. 특히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그 문항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다 총망라해서 담고 있는데요. 특히나 각 문항들에 대한 채점 기준들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시험장에 가기 전에 그 채점 기준을 살피시고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 채점 기준의 중요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금창원 기자님도 입사 면접 치르셨죠? 네, 혹시 그때 이건 정말 도움이 됐다 이런 팁 있으시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한 가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는 좀 끝까지 듣고 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먼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잘라먹고 답을 했어요. 네, 앞에 면접관의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걸 좀 실시간으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이제 태도적인 측면이 요거 외에도 제가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완벽한 정답만을 말하려고 노력을 애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좀 잘 찾아내느냐 이런 능력을 좀 확인하는 거면은 사실 면접 말고 객관적인 집필 시험으로 보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면접이라는 전형을 좀 이용한다는 거는 어쨌든 그 답을 말하기까지 아까 계속 나왔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좀 잘 얘기하는지 그걸 자기가 좀 어떻게 소화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답을 어떤 태도로 좀 얘기를 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전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완벽한 정답을 말하려고만 좀 쓰기보다는 그 하나하나 정답을 말하기까지의 과정을 또 그리고 대답하는 과정을 이런 차분하고 그렇게 좀 논리적으로 좀 이어가다 보면 면접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면접 대비를 좀 시키다 보면요, 이 남학생들은 제가 남고에 있거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 면접을 하면 이제 얼어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선생님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민망해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모의 면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아는 것도 백지가 돼서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네, 그래서 꼭 요거는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고요. 다시 수능으로 잠깐 돌아가 보자면 전 영역이 다 공개돼 봐야 알겠지만 전반적인 출제 기조에서 선생님이 보기에 올해 시험에서 변별력을 가를 가장 핵심 포인트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참 역시나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떤 과목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능이 갖고 있는 어떤 변별의 기능을 고려해 본다면 초고난도 문항은 아니겠지만 이제 고난도 문항을 좀 숫자를 좀 늘린다든지 또는 최근의 기조 자체가 선지의 까다로움을 좀 증가시켜서 학생들이 답을 알 건 같은데 좀 이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문항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접근한다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은 어떤 점을? 네. 저도 뭐 말씀하신 거랑 조금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제가 전문가는 근데 이게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영역별 끝나고 선생님들께서 난이도 분석을 좀 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특히 뭐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 어렵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자주 언급해 주시는 게 선지에 매력적인 오답이 들어가 있다. 매력적인 오답. 예, 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춰볼 때 영역별로 단순히 지문이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선지에 헷갈릴 수 있을 만한 정답들을 좀 배치해 놓으면 그게 조금 변별력을 가를 수 있을 만한 문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매력적인 선지, 그 매력에 홀라당 넘어가서 네, 문제를 많이 틀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점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 시점에서 지금 1교시가 이미 시작된 상황인데요. 수험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짧게 전하고 싶은 팁이나 응원 한마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침착하게 그리고 흔들림 없이 무엇보다 무탈하게 오늘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흘린 땀 자체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이니까요. 수능 시험 자체가 이제 완주를 넘어서 완성으로 가는 첫 시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네, 이 방송은 수험생들이 직접 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은 계속 수험생들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입시는 계속됩니다.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방향을 잡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EBS에서는 수험생과 예비학년을 위한 맞춤 강좌를 준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면접 논술 특강과 합격 전략 강의, 다음 주부터는 예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위한 수능 개념 강좌가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여러분들의 다음 도약, EBS와 함께하세요. 2부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역별 출제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11시 5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김진석 선생님, 금창호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